네, 영프로 미덕 네 번째 미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영프로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이번에 새로운 운영진들이 추가돼서 총 11명이 현재 영프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덕의 시작에 앞서서 이제 행동 강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는 아파치 소프트웨어에 있는 행동 강령을 따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 환영하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과 협력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 공부에서 본인의 소통 아이디어나 발표를 들을 때 서로를 배려하고 그 당시를 안내를 드리자면 여기 유리문을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남자 화장실이 있고 좀 더 직진을 하면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FMI라는 와이파이에서 느낌표 SKT 와이파이 골뱅이 2025 느낌표 골뱅이 치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네 번째 미덕이자 올해 마지막 미덕 이 행사인데요. 6월달에 이제 2회 미덕을 했었고 1회 미덕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3회 미덕이 6월달에 그리고 8월달에는 부산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오늘 네 번째 미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6월 미덕 말고도 타이콘이나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 행사에서도 저희가 에어플로우에서 커뮤니티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번 행사에서 도움을 준 분들이 첫 번째로는 아스트로노멀이라는 기업으로서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위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기업 단위에서 아파치를 운영해주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에어플로우의 많은 부분을 이 회사에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저희 기업이나 아니면 행사에서도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그 밑에는 데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데보션은 SK그룹에서 개발자 커뮤니티 플랫폼이고 데보션이 디벨로퍼 플러스 포션이라고 해서 개발자의 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타워라는 장소를 이용해 기업입니다. 타임테이블은 오프닝, 체크인이랑 오프닝이 상당히 늦었는데 바로 다음부터 이제 저희 운영진이자 발표자인 경주님께서 에어플로우에 대한 직렬 발표를 해줄 거고 바로 이어서 이제 양정모님의 MCP를 활용한 에어플로우 발표가 있을 거고요. 10분 지나서 데이터마트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닝 토크와 네트워킹을 진행을 하는데요. 라이트닝 토크는 에어플로우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공분들의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나중에 라이트닝 시간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 자료 혹시 QR 못 찍으신 분들은 그 영웅 혹시 그 카톡 거기다가도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발표를 경주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태그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볼 거고요. 최근에 9월 25일날 3.1이 리리즈했는데 그 안에서도 태그 시리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는 저도 파이썬 백엔드 기반으로 우선 IT 업계 개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차는 에어플로우 내 시리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과 최근 출시된 3.1 릴리즈와의 연관성, 그리고 최근 3.1 릴리즈 이후의 에어플로우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태그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태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어플로우 2와 3의 이제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있는데 2에서는 태그 파일 프로세서, 스케줄러, 웹서버가 메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3.0대 버전에서는 무조건 AP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디커플링된 형태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의 버전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태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그에 만약에 새로운 파일이 추가가 되면 태그 파일 파스가 태그를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태그가 발견되면 얘를 시리얼라이제이션 제품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가 메타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태그를 구매해서 스케줄러가 실행할 테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에서 해석하고 스케줄링을 하고 그리고 익스큐터가 테스트 큐에 등록하고 워커가 큐에 스크립트가 실행합니다. API 서버를 통해서 상태를 업데이트 다음 API 서버가 메타데이터 DB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리얼라이제이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가 우선 백엔드여가지고 API를 만들 때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고요. 또 카프카를 쓸 때에도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 관련해서 제이슨도 있고 에이브로도 있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살펴보다가 에어플로우에서도 태그를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태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냐면 에어플로우는 이제 코드를 워크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스케줄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초창기 버전에서는 1.07 버전에서는 파이썬 모듈을 직접적으로 읽어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능 저하나 보안 문제, 코드 브리치 부분이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태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대별로 우선 알아보면 좋은데 우선 1점 때는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파이썬 파일을 직접적으로 읽었고 스테이트리스 형태로 웹서버를 구동하는 게 핵심이었고 2에서의 핵심은 2부터 태그를 스케줄러가 시리얼라이즈된 태그를 읽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3에서는 아까 2에서 3에서의 아키텍처의 변화에서 살펴봤듯이 API를 서버를 통해서 이제 통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제 디커플링, 에어플로우 컴포넌트 간의 디커플링이 핵심이 되었고 최근에 출시된 3.1에서 이제 태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라서 저기는 3.0은 그냥 아키텍처적인 변화일 뿐이고 직접적인 시리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3.1이어가지고 3.1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은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2에서 기본 디폴트 값이 시리얼라이즈된 태그가 시리얼라이즈된 태그를 스케줄러가 읽는 게 이제 2에서 이제 디폴트 값이고 시리얼라이즈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 원래는 스케줄러 안에 태그 프로세서라는 게 따로 존재했었는데 EIP 443을 통해서 저번에 이제 에어플로우 임프루먼트 프로포설이라고 해가지고 에어플로우를 개선하자는 이제 제안된 문서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스케줄러 내부에서 이제 독립된 프로세스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위키에서는 2.4.0에 릴리즈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았을 때는 테스트 코드는 2.3.0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끔 아까 계속 이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API 서버로 3점대부터는 API 서버를 통해서 통신한다. 그래서 근데 좀 3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뭐 저는 이제 발표 들으면 분명히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이건 면접 질문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API랑 SDK가 뭔 차이인지 우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플로우에서 쓰이고 있는 테스트 SDK는 개발자가 배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API랑 SDK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면 하위 호환성과 상위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플로우 3.1에서 적용된 거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에 맞춰진 하위 호환성에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새 버전, 이제 과거 버전에서 만들어진 배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에어플로우 코어가 이제 서버 쪽인데 이 에어플로우 코어가 이전에 인피 버전을 지원한 포맷을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상위 호환성이 이제 지금 작성한 태그가 미래 버전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3.1에서 상위 호환성만 반영되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배경사항인데 에어플로우 2와 3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 제일 중요한 AIP 문서를 보고하면 AIP 72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인데 에어플로우 2까지는 스크립터 워커랑 우리가 직접적인 통신이라서 문제가 있고 모든 테스트가 에어플로우 코어랑 같은 환경에서 타이트하게 커스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배그 코드가 에어플로우 메타에 두 개 직접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의 제한이 있었고 운영에 복잡성이 있었는데 이제 에어플로우가 3.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 플랫폼 팀 이제 비유를 하면 이제 공식 문서에도 저 용어가 있었거든요. 플랫폼 팀 그리고 데이터 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이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디커플링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렇게 쓰게 되면 그 테스트 SDK는 파이썬이라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한 결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란색 해놓은 거는 그 보통 2에서 3으로 넘어가실 때 많이들 그 저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슬랙에서도 그 에어플로우 2에서는 워커가 이제 직접적으로 메타닙에 접속이 됐었는데 에어플로우 3에서는 직접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API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2에서 만약에 3에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부터 우선은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나머지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테스트 포럼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영웅님이 이제 포럼에다가 테스트 SDK에 대해서 잘 들어와 있으니까 디스코스 포럼도 좀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 이제 3점대부터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까 제가 기반이 되는 AIP 72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를 기반으로 3.1에서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강화가 된 겁니다. 여기서 공식 문서에서 쓰인 용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버전드 컨트랙트라는 말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익스큐션 플레이닝, 배그 성능자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에어플로우 코어의 동작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 코드 레벨에서 태스크를 정의하고 실행 로직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고요. 서버 컴포넌트는 이건 플랫폼 팀의 비유가 되는
대그 시리얼라이저 비더 버전 컨트랙트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완벽한 코드 세퍼레이션은 이제 3.2.0에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서버 쪽 컴포넌트는 정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저 코드를 실제로 실행시키지는 않고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태스크 SDK 아까 AIP 74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에 기반으로 해서 얘는 유저 코드를 아이솔레이트 환경에서 실행시킨다고 보죠. 그러면 결국은 대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강화가 되고 각각의 구성 요소 간의 커플링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 계약이고요. 공식은 말 그대로 나와 있던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3.1에서 이제 릴리즈가 됐는데 그러면 그 버전드 컨트랙트가 어떤 부분의 코드를 수정했길래 가능했느냐를 좀 정확하게 살펴봤었는데 우선은 저 디커플링 시리얼라이제이션 코드북 테스트 저 54,569번의 이제 PR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PR을 통해서 직접적인 에어플로우 닥스에도 반영이 되었고 뭐 그냥 스케줄러 내부를 막 그 코어한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그 통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본값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스키마를 기반으로 기존에 시리얼라이즈 된 부분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3.1.0이 25년 9월 25일 날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릴리즈가 되었었고 저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디스큐션 API를 통해서 저기 버전 2025년 10월 11일 버전으로 이게 하위 호환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캐드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버전 하위 호환성을 고려해주고 있고요. 그 캐드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버전 호환을 위해서 강화가 됐다. 그러니까 컨트랙트 개념으로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흐름을 보면 정의 계약이 있고 실행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저 용어는 확실한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이름 지은 용어라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흐름을 보면 태스크 SDK는 대그를 중심으로 제이슨으로 직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코어에서는 대그 제이슨을 검증하고 역직렬화를 관리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PR에서도 역직렬화 부분에 대한 코드 수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 그리고 익스큐터 API 클라이언트는 익스큐션 API로 실행을 합니다. 에어플로우 내부에서도 각종 그 익스큐션 API를 기반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 컴포넌트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캐드윈을 통해서 버전 차이를 자동으로 변환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추가가 될 때 기존의 응답에서 뭔가가 어떤 필드가 추가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컨트리뷰팅 가이드 19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기존에 어떻게 해서 이제 에어플로우가 내부에서 통신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가 되면 3.2부터 적용이 될 거긴 하지만 완전한 SDK 서버 디커플링이 되고 하위 호환이 자동화되고 계약 중심 구조로 CI/CD, API 검증, 독립 배포에 모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예제를 기반으로 제가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래퍼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기본값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코어 쪽이랑 태스크 SDK 간의 통신을 할 때 우리가 보내주는 뭐 항목의 차이가 발생되거나 그럴 때 그거를 어떤 기본값을 우선순위로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그 중심 요소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기반으로 제가 간단하게 해놓은 거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테스트 1.0이랑 1.1에 대해서 1.0에서는 지금 플랫폼 유저 수가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배그 버전 아이디를 1.1에서는 배그 버전 아이디가 보일 수 있게 해놨으니까 뭐 한번 컨셉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담을 수 없지만 에어플로우도 그 깃허브에 이 프로젝트 kanban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퍼플링 테스트에서 EP 저 부분 한번 눌러보시면 향후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이슨이 좀 느리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서는 뭐 gRPC 기반의 프로토콜 버퍼 써가지고 제이슨은 무거우니까 그런 거 쓰기도 하고 뭐 GraphQL 해가지고 언더 패칭, 오 패칭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또 제이슨에서도 뭐 러스트 기반이나 뭐 그 다양한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PMC 멤버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도 자기 생각에는 저거 지웠으면 좋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저게 아직 그 의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활용하시면 SQL 알케미 쪽에서 저 부분을 처리해 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4가지 정도의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성능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편하게 자유롭게 이슈 올리면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걸 지워야겠다고 물어보면서 이슈를 올리니까 그 이분이 이제 디스커션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니까 좀 편하게 질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가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양정모님의 활용한 연구이란 그 제가 첫 번째 페이지만 이걸로 바꿔놨는데 괜찮아요. 쓰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MCP를 활용해서 에이전틱하게 에어플로우와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양정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면요. 저는 이제 백엔드로 일을 먼저 시작했고 그때 파이썬 백엔드로 계속 하고 있다가 이번 회사 오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킷플레이스라고 해서 오늘이집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팀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콘 발표가 한 번 있었어서 그것도 넣었고 그리고 에어플로우 MCP라는 거를 오픈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96개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게 또 에어플로우 에코시스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 스크린샷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대략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에어플로우 운영하고 사용할 때 겪은 문제들을 먼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에어플로우 MCP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에이전트랑 MCP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둘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에어플로우 MCP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좀 주변부의 문제와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MCP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대략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외에 약간 연관된 내용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운영하고 사용할 때 겪은 문제를 다뤄보면요. 먼저 운영할 때를 보면 그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백엔드를 할 때도 그렇긴 했지만 그 온콜이 자주 있습니다. 그 에어플로우 운영할 때는 특히나 그 태그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온콜을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온콜이 생기니까 진짜 개발자가 된 것 같고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되게 고통스럽고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에어플로우가 다른 서비스들이랑 마찬가지로 좀 관리할 것들이 있어서 이런 임포트 에러 같은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에어플로우 한 개의 분석가분들도 들어가서 쓰시고 그리고 백엔드 분들도 쓰시고 또 저희도 당연히 관리한다고 그 개발을 하기도 해서 이게 또 여러 팀이 참여를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더 관리 이슈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다른 팀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도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 아마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저희는 에어플로우 프리뷰라고 해서 그 서버팜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브랜치마다 에어플로우 클러스터를 하나씩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할 때 이제 다른 브랜치랑 아예 구분된 클러스터가 생겨서 그래서 개발할 때 좀 편리한 점은 있는데요. 이게 개발을 할 때 한 번 코드를 변경하고 나면 그 일단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게 에어플로우 자체가 데이터를 다루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실행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정되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은 다시 그 버그 수정을 하고 다시 그 코드를 반영해서 또 수정하고 이런 루프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좀 자잘한 대응이나 관리 작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느 서비스를 하든 간에 이 피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번거롭죠. 그리고 MTTR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사람이 저 운영 이슈들을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높은 MTTR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의 문제들을 좀 추상화해봐서 왜 번거로울까를 생각해보면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운영 프로세스랑 개발 프로세스로 나눠보면은 운영 프로세스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럿을 기계가 받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 뒤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원인 확인이지 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 다 찾아가면서 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뭐 당연히 요구사항 수집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걸 테스트하는 정도는 기계가 할 수 있는데 에어플로우가 작업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개발을 다시 하고 이 루프를 도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추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뭔가 하고요. 그 사람이 한 거를 기계가 받아서 하고요. 그걸 다시 사람이 받아서 또 뭔가 하는데 이게 사람은 그 기계처럼 완전 스케일러블하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병목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 왜 시킬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 정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좀 느리고 그 MTTR이라는 측면에서는 느리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 기계를 오토 스케일해서 늘릴 수 있는 거랑은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기계한테 왜 안 시키냐 하면은 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확장적인 작업만 대체로 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빠르게 늘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좀 적당히 중간에서 합쳐가지고 그 저희가 하는 일에 대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에이전트라는 것이 기계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특성을 대체로 가져오죠. 일부 뭐 정성적인 판단을 LLM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LLM의 특성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응답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적어도 스크립트 짜서 만드는 것보다는 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번거로움에서 X표를 했지만 약간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세모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이렇게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문제 확인이랑 원인 확인 부분을 그 사람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라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에이전트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계가 할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약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할 때도 에어플로우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보통 꽤 병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에이전트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에어플로우가 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에어플로우 MCP가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에이전트가 뭐냐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엔트로피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LLM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LLM이라는 게 그 추상에서 보면은 저런 인풋이 있으면은 출력을 만드는 기계죠. 근데 이게 그 처음에는 LLM 자체에는 외부 환경이랑 소통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아마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에어플로우 로그를 긁어다가 LLM한테 던져놓고 그거를 받아서 뭔가 하는 동작을 했었을 겁니다. 일단 저는 그랬고요.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툴이나 리트리버리나 메모리 같은 기능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그멘티드 LLM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거를 가지고 이제 저게 충분히 잘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워크플로우라는 건데요. 이게 그 생긴 게 대략 저희가 에어플로우에서 얘기하는 대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워크플로우라는 것이 그 좀 이따 보실 에이전트랑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정해진 워크플로우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LLM이 동작을 하는 방식을 워크플로우라고 보통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LLM을 호출하는 브랜치가 3개 있고요. 그거를 라우터라는 LLM 노드가 어떤 브랜치를 선택할지 고르는 예시입니다. 네, 그러면 에이전트는 뭐냐? 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대략 이런 형태를 에이전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보시면은 LLM 콜이 환경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다음 동작을 결정하는 형태거든요. 이제 엔트로피기에서 제안하기로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도 대략 이런 정의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LM이 뭔가 환경에 대해서 액션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그만할지 아니면 다른 액션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그 워크플로우 같은 대그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이 LLM이 뭘 할 줄 알고 저희가 이 환경을 열어주겠어요? 이게
LLM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환경이 LLM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좀 편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좀 웬만하면은 글로벌하게 통일된 형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MCP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인 MCP로 드디어 넘어왔는데요. 이 MCP라는 것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름이 되게 직관적인데요. 그러니까 LLM이라는 모델한테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는 게 주변 환경을 의미하고요. 주변 환경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에이전트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MCP가 참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저희가 흔히 띄우는 클라이언트랑 뭐 백엔드 서버 같은 모델이랑 거의 동치로 대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MCP 자체는 프로토콜만 정의를 하고요.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유저가 정의하도록 이 스펙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JSON RPC 2.0을 쓴다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단순히 요청을 보낼 때랑 응답을 할 때 그 내용이 JSON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띄울 때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그 스트리머블 HTTP랑 뭐 스탠더드 IO랑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요청을 보낼 때랑 응답을 받을 때 그 스펙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MCP 서버를 봤을 때는 보통 툴이랑 리소스랑 프롬프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들 쓰는 거는 툴 정도여서 저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중심에 MCP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MCP 프로토콜을 가지고 MCP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통신을 합니다. 여기서 그 아까 설명한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 MCP 클라이언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MCP 클라이언트라는 게 LLM API를 호출해서 MCP 서버를 통해서 툴을 다시 호출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CP 서버는 툴을 가지고 있어서 MCP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호출을 하면은 LLM이 그 툴을 호출하겠다라고 전달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다시 전달합니다. 근데 이 에어플로우 MCP 서버라는 게 MCP 서버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보셨던 내용을 약간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MCP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저희가 쓰는 아마 많이들 쓰실 커서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게 저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클라이언트에서 LLM API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MCP 서버가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CP 서버 안에 그 툴의 정의랑 뭐 리소스의 정의, 프롬프트 정의 이런 게 있어서 저 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쉽게 보시면은 저 툴 하나가 REST API 엔드포인트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MCP 클라이언트가 tools list라는 JSON 요청을 MCP 서버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MCP 서버가 자기는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MCP 클라이언트가 LLM API한테 너는 이런 툴을 쓸 수 있어 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 이제 컨텍스트에 포함시켜서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LLM API가 그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툴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런 형태의 JSON을 만듭니다. 이게 근데 JSON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이게 그 약간 충격받은 게 그 LLM이 어떤 형태로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MCP 클라이언트에서 저 형태를 파싱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튼 MCP 클라이언트가 저 내용을 파싱해서 툴을 뭘 써야겠다를 결정하면 toolscall이라는 요청을 MCP 서버한테 보내고요. 그러면 툴이 그 환경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응답을 받고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흐름이 됩니다. 이게 그 저희가 백엔드 할 때 흔히 말하는 그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받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저 왼쪽에 보시는 거는 오픈 API에서 바로 생성하는 옵션인데요. 이게 툴이라는 게 그 오픈 API의 그 REST API의 그 엔드포인트 하나에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MCP 서버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그냥 오픈 API 스펙을 가져다가 MCP 서버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그 FastMCP라는 프레임워크를 파이썬에서는 MCP 서버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 FastMCP라는 프레임워크 안에도 저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코드를 만드시면은 아마 그 사내 서비스에서도 REST API를 제공하실 텐데 바로 띄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커스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디버깅 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 그 인스펙터라고 하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런 동작들을 디버깅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에어플로우 MCP 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좀 느끼셨겠지만 할 게 많이 없죠. 그 에어플로우는 이미 REST API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REST API를 툴로 하나씩 감싸주면 그것이 MCP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것이 그 에어플로우 MCP 서버의 코드의 거의 전체입니다. 저기 보시는 main.py에 그 아까 보신 그 MCP 서버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에어플로우 디렉토리 안에 그 API 그룹마다 그 파일 하나를 해당해놨어요. 그러면 그 파일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게 REST API를 보면은 엔드포인트 하나에 대응되고 MCP 서버한테 보면은 툴 하나에 대응되는 거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파라미터를 검증하고 에어플로우 클라이언트를 써서 응답을 받고 응답을 검증하고 프로토콜에 맞게 응답하는 그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대략 어떤 개념인지는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를 보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온콜 문제에서 대략 운영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저는 밑에 있는 형태로 교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구현하는 한 가지 예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슬랙으로 알럿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비슷하게 되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사내 엠파렌이라는 그 이런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떠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그 클로드나 다른 LLM API들을 호출해서 에이전트를 만들도록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알럿이 왔을 때 메시지 분류를 하고 이 에이전트라는 것에 그 저기 보시는 에어플로우 MCP도 서버도 붙어 있고 GitHub MCP 서버도 붙어 있고 저희 오른쪽 밑에 보시는 오리는 저희 사내 검색 서비스인데요. 저기서 슬랙이랑 노션 검색을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붙여놓고 에이전트에게 이런 메시지 분류를 아니 메시지 분류가 아니고 온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워크플로우로 구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에이전트에게 맡겨놓고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해서 정보가 더 필요한 에이전트로 다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났으면 그 슬랙이 다시 작성하고 확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운영 문제였던 임포트 에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간단하죠. 볼 게 사실 에어플로우랑 그 GitHub에 무슨 커밋이 있었는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게 있다면 라우팅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라우팅도 이 기계가 해서 웬만하면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만 하고 수정을 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똑같이 알럿이 슬랙으로 오면 에어플로우에서 REST API로 임포트 에러를 목록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파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보고 각 파일에서 각 파일마다 에이전트에게 에어플로우 MCP랑 GitHub MCP를 사용해서 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해라라고 하면은 여기 딱히 적어놓진 않았지만 MCP에서 정의한 툴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호출을 하면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어디서 어떤 커밋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라우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운영 문제 두 개를 봤고요. 개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그 아마 커서나 클로드 코드 같은 거를 많이 쓰실 거고 해서 아마 방법은 대략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고 싶은 거는 에어플로우를 실행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트리거를 하는 작업을 직접 위임하고 싶은데 그 작업을 에어플로우 MCP에게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맨 왼쪽에 보시면 제가 에어플로우 파이프라인 개발을 할 때 했던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요구 사항이 있고 그래서 에어플로우 덱을 작성하고 싶고 그러면은 에어플로우에서 이 그 만든 덱이 렌더링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은 그 성공을 안 했으면은 성공할 때까지 코드를 수정해라 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MCP 클라이언트인 뭐 커서나 클로드 코드한테 이런 작업을 시키면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 코드 수정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하고요. 그리고 대글을 확인합니다. 그 작업이 이제 MCP, 에어플로우 MCP로 하는 거죠. 그게 그 정의되어 있던 그 getDag라는 툴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 에어플로우에서 REST API를 호출하는 한 호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렌더링이 아직 안 됐다면은 그 기다리는 작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똑같이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실패하면 코드를 수정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시들을 좀 봤고요. 이게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그 다른 그 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여튼 저희가 이 에어플로우 MCP 서버를 써야 되잖아요. 회사에 가져가서 아마 쓰셔야 될 건데 안 쓰실 수 있고요. 여튼 그러면은 주요한 문제가 MCP 서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보안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LLM한테 MCP 서버를 줬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RBAC을 설정하는 게 대체로 프랙티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에어플로우 MCP 만든 거에서는 리드온리 옵션을 제공하고요. 다른 MCP 서버들에서도 이렇게 리드온리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다른 서비스들에서는 이 MCP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저희는 이 MCP를 포크해가지고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담을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LLM이 저희가 커머스 태그랑 저 COMM 태그가 같은 거다라는 거를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그 두 개는 동일한 거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크리티컬이라는 태그는 딱 봐도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정보를 저희가 이 포크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MCP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MCP 서버를 포크해다가 또 다른 툴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에어플로우 프리뷰 환경이 저희 회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에어플로우 MCP 서버에다가 에어플로우 프리뷰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을 추가한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본 MC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툴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걸 MCP 서버에 녹여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덱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한다고 할 때 항상 덱을 찾고 그 다음에 로그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조회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거를 툴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호출량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아마 플랫폼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MCP 서버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도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기서 최대한 추상을 해봤습니다. 그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HTTP 서버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 치환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MCP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론도 그 백엔드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론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보안 이슈라든지 뭐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따라가서 그래서 비슷하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보통 워스를 붙여서 토큰 인증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프레임워크에 좀 통합이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복잡한 거 에어플로우에서 직접 해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그 개발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 저 메일링 리스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걸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MCP를 제공한다는 게 여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퀄리티도 아무래도 그 에어플로우가 좀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이 퀄리티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가져가서 빠르게 POC를 해보시려면은 보통 이제 로컬에서 그 스탠다드 IO로 띄우면은 커서 같은 데 붙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존의 서버를 배포하시던 인프라 위에다가 아마 MCP 서버를 띄우셔야 될 텐데 그게 저희 회사도 뭐 약간 그런 감이 있고 이전 회사에 대해서도 서버 하나를 띄우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MCP 서버랑 서비스하는 서버랑 약간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 MCP 서버는 그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프로세서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도입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POC를 빠르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보통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MCP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기 IBM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AWS에서도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저기 안에서 MCP 서버를 띄우도록 하는 방향이 좀 빠르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쓰신다고 했을 때 조직에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다 같이 쓰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툴들이 결국 조직에 정속된 툴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조직에서 우린 이런 거 쓸 거야라는 수능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개발자분들은 이거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써봤더니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이렇게 써야 잘 되더라라는 그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아까 그 보여줬던 그 게이트웨이 같이 쓰기가 편해져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AI 도구들도 좀 코드 관리하듯이 개인의 노하우로 남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관리가 되는 환경으로 이어져야 좀 전파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다뤘고요. 딱 30분이 맞았는데 요 내용은 그 MCP 서버 띄우는 커맨드입니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무리가 시원찮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잘 들었습니다. 그 MCP로 이제 에이전트에게 MCP를 쥐어주게 되면 사실 그 호출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에이전트가 필요 이상으로 API 호출한다던가, 필요 이상으로 뭐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던가. 그 실사용 중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걸 좀 통제하는 경험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MCP 서버라는 게 보통 저희가 아직까지 쓸 때는 개발을 할 때랑 워크로를 자동으로 돌릴 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존에 저희가 돌렸던 API 서버가 관리하지 못할 수준으로 아직 워크로드가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게 약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직은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존 인프라 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있나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렇게 좀 사람이 이제 번거롭게 작업하시던 거에서 이제 아마도 이제 좀 반복적인 이런 이제 대그 관련 에러나 이런 것 중에서 좀 에이전트로 바꾸면서 좀 효과적이었던 사례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프로세스에서 녹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유효했던 것 같고요. 그게 대체로 저희가 작업 프로세스를 글로 써본다고 했을 때 이후에도 반복이 되고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대체로 변경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시가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서 대고 호출하는 거 기다리고 이런 작업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운영할 때에도 저희가 에어플로우 로그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나를 추정을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반복적인데 로그를 한번 정성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기존에는 그런 게 안 됐고 한 작업들이 보통 대체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MCP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MCP 서버가 보안에서 우려가 있을 만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오픈 소스 MCP를 썼을 때 코드를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안적으로 코드가 괜찮아도 외부에 노출됐을 때 데이터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MCP가 알아서 가져가서 LLM이 유출하는 이런 경로가 있을 수 있어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의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코드를 수정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마 토큰으로 어스를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어떤 방향을 의도하신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버 관리할 때 앞에 보안 레이어를 붙이는 것처럼 관리를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혹시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인데 네. 이쪽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발표자 분들께 소정의 굿즈를 주고자 이번 미덕부터 이제 앞으로 미덕까지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에게 엠플로우 굿즈 티셔츠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있을 미덕에서도 혹시 굿즈에 관심 있으시다면 발표를 지원하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예정대로 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30분까지 쉬는 시간인데
1분 정도 빠르게 홍보만 저희 커뮤니티 홍보만 하자면 저희 커뮤니티가 이제 에어플로우 -kr.org라는 사이트 혹은 QR 찍으면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그 공식 포럼 디스코스나 아니면 카카오톡, 슬랙 그리고 링크드인, 유튜브, 미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행사 소식이나 혹은 에어플로우에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킹을 여기서 참여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30분까지 브레이킹 타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에어플로우 여기 미덕 세션에 들어봤는데 어쩌다 보니 발표를 같이 하게 된 권순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데이터 분석이랑 이제 주로 금융 데이터 분석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한 주제는 에어플로우를 활용한 금융 데이터 마트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가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금융 도메인이 좀 특수한 도메인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가 끝난 후에 이제 많은 조언을 얻고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중앙 집중형 데이터 마트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 메시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에어플로우로 데이터 메시를 구축하면서 얻은 경험들과 성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특히 그 금융 도메인에서 비즈니스랑 도메인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마트의 설계랑 대그의 구성 방향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의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데이터 마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 대상 정의는 비즈니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전 직장이 커머스였으니까 커머스 도메인 같은 경우는 특정 카테고리의 판매량 분석이 이제 만약에 목표라면 판매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예로 지금 이제 많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주제로 하고 계시는 고객 이탈 방지 분석이 만약에 목표라면 고객 행동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범위랑 깊이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비즈니스에서 도메인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이제 필요한 분석의 이제 정밀도에 따라서 상세 데이터와 요약 데이터가 적절히 이제 조합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를 잘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효과적인 분석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을 만드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가랑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간 사이의 계층으로서 사용자의 분석 효율성을 잘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의 도메인이 매우 다양한데요. 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수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지금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도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은 주로 이제 마이 데이터를 포함해서 유저 고유의 프로파일 정보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플랫폼은 주로 이제 보험, 대출, 증권, 광고 등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도메인이 있고, 그래서 금융사가 보유한 다양한 금융 상품과 다양한 도메인의 광고 상품을 맞춤으로 고객한테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 서비스의 전문성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개의 조직과 독립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메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 마트를 현재도 지금 도입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지금 규모의 확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엄청 다양한 도메인이 있었는데 그 도메인의 데이터가 플랫폼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의 이질적인 데이터가 중앙에서 처리하고 통합하는 게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이제 데이터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 주기, 그리고 광고 도메인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릭률 등 이제 주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도메인별로 이제 데이터의 정의랑 생명주의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지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도메인별로 깊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데이터의 품질 저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품질 저하는 이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민첩성 관련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객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높은 수준의 개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메인 전문가가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제 분산된 데이터 오너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속한 도메인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네 가지 목적으로 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KPI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 효율 측정, 그리고 금융사 플랫폼 영향력 측정, 그리고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KPI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매일 실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실적이나 추세 같은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효율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별 퍼널 분석이나 코호트 분석을 포함해서 이탈이나 리텐션 관련된 데이터 마트가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간접 기여도 관련된 개념을 활용해서 예산 집행 효율화 관련 데이터 마트가 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영향력 측정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속한 부분이 이제 대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사의 실적 관리와 이제 다른 경쟁사의 플랫폼의 영향력을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세 번째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제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출의 최적화를 위해서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목적과 도메인이 이제 엄청나게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그래서 이걸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처 스토어 부분도 그렇고 중복되는 계산 로직이랑 복잡성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구조화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덱에서 이제 앞에 있는 네 가지 목적의 트랜스포메이션 로직을 처리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나의 덱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 보수 관점에서는 크게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산된 오너십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메시의 핵심 원칙인 도메인별 분산된 소유권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하게도 이제 모노리틱 태그가 이제 치명적 문제점은 첫 번째로 이제 배포랑 변경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패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ML 모델에 들어갈 피처 관련 피처 스토어 태스크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미 성공한 다른 KPI 마트도 전체 실패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영 비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 관리랑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모든 태스크가 하나의 익세큐터에서 실행이 돼서 목적별로 최적화된 자원, 예를 들어서 뭐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을 할당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원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앞부분에서 대략적인 이제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논리적 데이터 영역으로 풀고 있는데, 이제 먼저 이제 브론즈 데이터 레이어인데, 이제 브론즈 데이터 레이어는 당연하게도 이제 원천 RDB 상에서 쌓여져 있는 데이터의 이제 로우 카피본에서 이제 최소한의 정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가명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가명 처리도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이제 분석 마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이제 실버 데이터 레이어에서 이 단계가 중요한데,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통합되고 이제 퓨전화된 핵심 데이터이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키랑 속성 값이 일관성이 있게 정교화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차원 모델링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메인 내에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있고 퍼널 내에, 그리고 이제 팩트 테이블을 그레인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이랑 금융 상품, 금융사로 그레인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보를 고객, 금융 상품, 금융사 정보를 표준 디멘션 테이블로 관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 복잡도를 많이 낮추고 있고 일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버 데이터 레이어 다음이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인데요. 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이제 도메인 특화 로직이 작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제 데이터 메시 개념이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골드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관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코드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것도 너무 뭐 당연한 부분이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DB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DB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가명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실버로 가는데, 실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그레인을 정의를 하고 그 주요 그레인에 따라 이제 집계를 한 집계성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차원 모델링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PI 데이터,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효율이 어떤지 효율을 측정하는 리포팅, 그리고 금융사의 실적 관리, 그리고 이제 플랫폼 영향력을 표현한 최종 데이터, 그리고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객 예측값이 들어가고, 이 피처 스토어는 또 다른 피처 스토어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브론즈에서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모든 다운스트림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에 쌓이기 전에 도메인 태그에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금융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도메인 내에서 중요한 이제 법적 규정이나 이제 전사 거버넌스에 맞춰서 가명 처리나 정규화가 각각의 도메인별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데이터에서 이제 주요 그레인별로 집계성 테이블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실버 레이어의 결과물을 인풋으로 받아서 도메인 특화 비즈니스 로직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프로덕트 생성 태그와 이제 최종 서비스 프로덕트 생성 태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의존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분산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제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프로덕트로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이제 네 가지 비즈니스 목표 마트 각각을 이제 독립적인 데이터 프로덕트 도메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제 각 도메인에서 이제 자신이 맡은 데이터 프로덕트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품질 보증도 동시에 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도메인이 변경되거나 실패를 해도 완전히 독립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터가 담당하는 이제 마케팅 KPI 태그 오류는 아까 전에 말한 전사 KPI 태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이제 설명을 이제 4개의 태그를 기준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데이터에 중요한 그레인이 있었고, 그 그레인에 따라서 골드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태그도 독립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 경험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서도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금융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머스 데이터나 다른 이제 컨텐츠 회사랑은 다르게 이미지 데이터나 자연어 데이터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태그 같은 경우도 그 병영 데이터에 맞춰서 표준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관성이나 재사용성을 위해서 표준화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만 이제 센서 부분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먼저 이제 많이 이제 하시겠지만 이제 선형 데이터나 태그를 먼저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당연하게도 이제 에어플로우 커넥션으로 인증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 대표적인 예시인데, 근데 이거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지금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로 선형 태그의 성공 시점을 기준으로 의존성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배치잡이 선행 태그가 아닌 어떤 우지나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에 적용되는 거라면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HDFS 훅을 활용해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센서를 하고 있고요, 센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센싱을 한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변환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메인 특화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이제 선행 태그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금융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커리 엔진 중에 임팔라 엔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팔라 오퍼레이터를 한번 감싼 이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현재 트랜스포메이션 로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센싱하고 그리고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언제 실행을 하더라도 이제 역등성을 유지를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주로 요약을 할 때나 어떤 통계성 데이터나
이런 같은 경우 KPI를 어떤 본다. 뭐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뭐 저장을 할 때 주로 이제 HDFS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쿼리 엔진이 이제 임팔라 엔진이니까 굉장히 성숙된 기술이고 배치 작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세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을 로드를 할 때 대규모 배치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 때 HDFS로 저장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고객 단위 데이터 예를 들어서 피처 스토어 뭔가 ML 모델에 들어가야 될 피처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스버그로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타임 트래블 기능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특정 시점의 데이터 조회가 이제 언제 데이터가 틀어졌는지 언제 데이터가 이상해졌는지를 확인해 갈 수 있어서 타임 트래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키마 진화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고객 단위나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주로 많이 하는 피처 스토어에서는 현재 아이스버그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표준화된 형태로 임팔라 오퍼레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임팔라 오퍼레이터를 활용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앞단에서 만든 후에 그 뒤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센싱을 하고 임팔라 쿼리 오퍼레이터 들어간 다음에 파이썬 오퍼레이터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많이 하면서 분석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데이터 퀄리티 체크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Q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로드 이후에 적재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을 검증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두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고 이제 엑스컴을 이제 활용을 해서는 처음에는 엑스컴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좀 더 빠르게 확인이 필요한 어떤 대표적으로 많이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로우 카운트라든가 뭐 이런 컬럼들을 대표 값들을 뭔가 뽑아서 GPU를 저장하고 있는 거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로그 테이블로 사실은 상세 DQ를 지금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엑스컴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컨트랙을 맺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Q에서 데이터 이제 메타 데이터를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 태스크에서 생성된 메타 데이터를 엑스컴에 저장을 하고 후속 DQ 태스크가 명시적으로 풀해서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어플로우 UI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엑스컴보다는 두 번째 방법인 이제 로그 테이블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그 테이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DQ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나눠서 봤을 때는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그리고 이제 신선도 그리고 볼륨 및 분포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체 무결성 같은 경우는 기본 키를 구성하는 이제 모든 컬럼이 이제 널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일성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널 같은 경우는 키 컬럼은 널 값을 포함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유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키 컬럼의 값이 이제 테이블 전체에서 중복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되고 참조 무결성 같은 경우는 테이블의 이제 외래 키 값이 이제 다른 테이블의 기본 값과 일치하거나 널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신선도 체크나 이제 볼륨 체크는 그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죠. 메시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와 플랫폼 영향력을 측정하는 담당자분이 동시에 이제 이런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로직도 관여를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 점수 필수 확인이나 점수 범위를 검증해야 되고 대출 금액이나 연봉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서 뭐 DSR이라든가 뭐 이런 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 제품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룰 베이스 로직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룰 베이스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로우가 매일매일 쌓여서 그 로우를 담당자들과 동시에 이렇게 맞춰가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 룰 베이스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계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새롭거나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상 징후가 포착했을 때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 하한선을 뭐 300점으로 정했을 때 뭐 301점으로 약간 좀 사기성으로 신청을 뭔가 간단하게 잠깐 하거나 하는 거는 규칙을 통과하긴 하는데 잡아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제 유지 보수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금 대출 규제 상황처럼 이제 어떤 시장 환경이 변하거나 비즈니스 환경이 변했을 때 데이터 이제 정산 범위가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규칙을 이제 비즈니스 담당자분들이랑 이제 수동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 이제 오류를 굉장히 유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기준이 이제 상승해가지고 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는데 뭐 고정된 연봉의 5배 규칙이 갑자기 6배로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수동으로 뭔가 룰 베이스 로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데이터의 속성이나 예를 들어서 계절성이라든가 어떤 요일 효과나 트렌드 같은 거는 반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인계값을 고정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현실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 정도 이제 데이터 퀄리티 로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시계열 검증 중에서 이제 급증이랑 급감을 이제 함재하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일주일간의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측정을 하고 그 무빙 에버리지 값이 3 시그마를 벗어났을 때 이상치로 간주를 하겠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고정된 인계값이 아니게 되죠. 뭔가 트렌드를 반영을 하게 되는 걸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는 로직으로 현재는 많이 중요한 컬럼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계열 쪽이면 이제 이쪽은 이제 분포 기반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다양하게 엄청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하나의 예시만 말씀드리면, 뭐 분포 기반으로 데이터가 틀어진 것을 미리 방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당 로직이 이제 분포의 대표값인 이제 신용 점수의 중앙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30일 윈도우를 활용을 해서 중앙값의 이동 평균을 구하고, 이 30일 이동 평균 중앙값과 현재 중앙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비즈니스 도메인이 또 들어가는데, 비즈니스 도메인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평균 중앙값에 10을 초과하게 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로우를 저장을 한다 라고 해서 다음에 어떤 로직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뒤에 이제 비즈니스에 출근을 하셨을 때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떤 부분이 틀어졌는지를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ML에서 많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분포 기반 데이터 검증을 만약에 했을 때는 이것도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거였는데,
공병력 드리프트랑 개념 드리프트를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병량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정의가 입력 피처의 이제 분포만 변하고 피처와 타겟 간의 관계가 조건부 확률인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간단한 로직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x의 분포랑은 상관없이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이 틀어졌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는 x 값의 분포를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는 이제 y 값의 분포의 개념 드리프트를 이제 활용해서 분포를 확인해서 틀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활용을 해서 ML 모델을 뭔가 훨씬 고도화하는 것보다 이런 x 값이나 이제 y 값의 어떤 분포 차이를 변화를 해서 x 값 분포에 들어가는 값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해서 혹시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게 됐어요. 네, 최근에 발견한 현상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처 스톤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컬럼 단위로 이제 계속 봤었죠. 그래서 로그를 이제 테이블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로그 테이블에 새로운 행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어떤 특정 컬럼에 공변형 드리프트 상에서 뭔가 이상치가 발견이 됐으면 ML을 담당하신 어떤 ML 모델 고안자가 드리프트 원인을 분석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가 심각할 때 모델을 재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델을 재학습하는 주기를 드리프트가 심각해졌을 때를 가지고 트리거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에어플로우 활용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축 후 이제 얻게 된 변화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가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 데이터 쪽에서부터 뭔가 중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임 단위별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이 이제 도메인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이 했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이 생겼고 실패 범위가 또 최소화됐어요. 네. 이상입니다.